네, 안녕하세요. 이제 2학기 들어서 다시 런천 세미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름에 더운데 잘 휴식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완형입니다. 사회를 맡은. 네, 오늘 아주 좋은 강의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 주실 분 소개를 드리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의견이나 질문 뭐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게 수시로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갈무리해서 전달하고 의견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온라인 상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연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공과대학의 이제 최준열 교수님이십니다. 최준열 교수님은 그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한 뉴로 이미지에 이렇게 굉장히 그 탁월하신 성과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 국내도 여러 학교에 계셨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도 계시고 뉴욕 그 주립대학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들이 좋아하는 이제 클리브랜드 클리닉에도 이제 신경과에서 그 뉴로 이미지를 계속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을 이제 뇌 가소성의 이제 그 공학적인 접근입니다. 저희가 뉴로 MRI나 이런 영상을 주로 임상적 파인딩에 좀 관심을 갖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로선 노말이지만 이제 공학적인 또 해석과 접근이 있을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이렇게 런천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저희 의공학부의 그 조교수로 이번에 막 들어온 신임 교수인 최준열입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이번 그 강의 제목을 이제 Neuroplasticity for Clinical Application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실은요, 이제 Advanced Image Processing Technique Lab이라고 저희 영상 처리 기술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제 이학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공학을 기반으로 한 영상 처리 기술을 지금까지 연구해 왔고요. 이 영상 처리에는 뭐 어떤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나 혹은 어떤 병변 부위의 어떤 그런 캐릭터라이제이션 이런 쪽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의 어떤 질병 진단 이런 분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조금 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뇌 가소성이라는 용어, 이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런 어떤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코멘트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제가 그 걸어왔던 어떤 연구의 어떤 저의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네, 잠시만요. 어, 화면이 지금, 네, 저 보이시네요. 이완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학부부터 박사까지 이제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네,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자공학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전자공학 하면은 뭐, 뭐 반도체라든지 통신 이런 쪽이 이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어떤 의학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과 공학의 퓨전인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의과학 연구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왔고 박사 때부터 의과학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사 과정 중에 혹은 박사 끝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닥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갈 때 또 많은 저희 과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가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저는 학교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병원에서 그 어떤 의료진들, 선생님들, 의료 선생님, 병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코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어떤 질병 진단 연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클베 클리닉에서 또 에필랩시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신경과적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환자 진단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제가 개발한 연구가 어떤 정말 진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원래 주제인 이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의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의학책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일단 어떤 성장이나 리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뇌의 어떤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 뉴런 패스웨이, 어떤 뉴 커넥션을 위한 어떤 뉴런 패스웨이부터 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테매틱한 어저스먼트까지도 아주 작은 단위부터 전체 큰 단위까지 어떤 뇌의 전체적인 변화를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을 뉴로플라스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체인지가 어쩔 때 일어나냐면은 뭐 당연히 어떤 패솔로지컬 어떤 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병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또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노출되었는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상황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브레인의 네트워크가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뉴로플라스티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의학적인 지식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뇌가소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나도 어릴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잘하는 게 다르고 어릴 때보다 지금 왠지 더 똑똑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뇌가 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 뉴로플라스티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adulthood, childhood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 뇌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뇌가소성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어떤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알기 어렵지만 이쪽 분이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글링을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사실 박사 때 이 연구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글링을 제가 해보니까 당연히 못하겠더라고요. 두 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하겠는데 이제 세 개 되면서부터 이제 당연히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가 물론 이 연구를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요. 그 저글링을 처음에는 못했지만 매일같이 한 30분에서 1시간씩 뭐 한 3주고 4주고 계속 일부러 해봤어요. 하니까 모든 학생이 다 저글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게 저는 서커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만 이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은 가능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실질적으로 저의 어떤 기능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이런 변화가 정말 어떤 뇌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바로 2009년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이 연구 결과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뉴로플라스티시티의 히스토리 부분을 얘기할 때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보시면은 세 가지의 스캔이 있어요. 여기 스캔 2, 스캔 2, 스캔 3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컨트롤과 스캔 1이라는 건요. 여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저글링을 하기 전이고요. 스캔 2라는 것은 저글링을 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과 저글링을 실제로 한 사람들 간의 어떤 뇌의 브레인 매터 덴시티라고 하죠. 덴시티를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영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면은 약간 이 옥시피탈 쪽, 비주얼이라든지 암 무브먼트 쪽 이런 어떤 그레이 매터 영역에서 변화를 보여줬다라는 게 이 논문의 아주 재미있는 파인딩이고 사실 더 재미있는 파인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뒤를 위해서 살짝 생략하고 이번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돼가지고, 사실 뭐 최근에 엄청난 리서치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사실은 뭐 바로 제일 최근에만 나왔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과거의 히스토리를 쭉 돌이켜 보면요. 1800년도, 그러니까 1793년도에 실질적으로 빈센조라고 하죠. 저희 아마 이탈리아 분이실 것 같은데 어떤 실질적으로 experimental evidence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실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되게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쥐를 두 개의 그 페어로 나눠가지고 이제 한 쥐는 이제 약간 운동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시켰고요. 뭐 그다음에 나머지 쥐는 트레이닝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실제로 그들의 머리를 봤었을 때 세레벨럼 쪽이 이제 트레이닝된 애니멀이 더 크더라.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만 써서 저한테 리뷰가 왔으면은 저는 하나는 조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원 이어 그 트레이닝이 아기 때 쥐가 어릴 때부터 1년 동안인지 아니면은 충분히 성장하고 나서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사실 이런 뉴로플라스티시티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first experiment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또 똑같이 1900년, 1890년도에 저희 이 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용어를 좀 정의를 했어요. 이 용어를 스트럭처인데 어떤 인플루언스에도 쉽게 변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전체적으로 변하진 않는다라는 영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브레인과 이거의 펑션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변화되어진다. 그러니까 픽스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1890년도면 정말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계속 서포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1970년대까지 이 주장은 사실상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이런 재미있는 개념도 있겠어요. 사실 뭐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병에 의해서 뇌가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병이 아닌데 변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특이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1900년도에 이제 레이먼이라는 이분이 그 어떤 성인의 뇌도 이 non-pathological change를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게 neuronal plasticity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센트럴 nervous system의 어떤 degeneration과 regeneration이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이렇게 엄청난 어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증거들은 사실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970년도에 네, 재미있는 얘기했던 게, 이미 존재하는 어떤 그런 뉴런 간의 커넥션이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어떤 뇌가 변한다, 구조가 변한다는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뉴런의 커넥션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변화가 어떤 뉴 시냅틱 정션의 어떤 그런 포메이션에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1970년대 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이제 좀 진행했던 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1923년도 아주 옛날이죠. 이때 이제 이미 그 어떤 뉴로널 패스웨이가 어떤 멍키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1940년, 5년도에서 50년대까지는 센트럴 코리컬 매스, 이 뇌의 어떤 그런 매스가 매뉴버링하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다 모든 개념들이 다 어떤 가소성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이게 이제 First Scientific Evidence인데 실제로 그 쥐를 아주 인바이러먼트하게 인위치한 상태에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되게 잘 먹이고 막 이렇게 좋은 상태에 놨던 쥐랑 못 먹이고 어렵게 놨던 환경이니까 어떤 쥐의 환경을 다르게 한 거죠. 이런 어떤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쥐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뇌의 어떤 세레브럴 콜텍스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더라라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이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결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맥구엘, 네, 발음이 이제 조금 특이하죠. 이분이 이제 택시 드라이버의 어떤 뇌를 관찰을 했는데, 택시 드라이버의 뇌를 펫을 통해서 관찰해가지고 실제로 히포캠퍼스 영역이 바뀌더라. 네, 요걸 보여줬고요. 이분이 그 사실 유명해졌던 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되게 그 언론에 되게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을 통해서 훨씬 더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연구가 어떤 거라냐면은 이제 영국 런던에서 오랫동안 이제 택시를 운전하신 분 11분을 모신 거예요. 그분을 모신 다음에 이제 펫을 찍었는데 펫을 찍을 때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그 어떤 랜드마크가 적히는 지도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위치를 계속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펫을 찍으면서 생각을 하신 거죠. 아, 남산타워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어떤 액티베이션을 유발시킨 건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모르는 지역과 이렇게 아는 지역의 액티베이션이 달랐는데 그 위치가 바로 이 히포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아, 히포캠퍼스가 어떤 메모리를 담당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택시 드라이버의 히포캠퍼스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그 액티베이션이 더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뉴로플라스티시티의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그런 접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뉴로바이올로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가설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이론 하나가 명백히 그거를 설명할 수 있지는 않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어떤 시냅스 커넥션이 어떤 변화가 된다. 어떤 우리가 새로운 트레이닝이라든지 어떤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이 시냅스 커넥션이 바뀌어가지고 이 플라스티시티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 익스프레션의 얼터레이션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냅스 레귤레이션이 아예 된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환경과 어떤 트레이닝과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성인에서조차도 구조적과 이 펑션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와 우리가 기능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뉴러널 커넥션이 뭔가 변화가 된다. 아니면은 새로운 뉴런이 계속적으로 생성된다라는 게 가장 지배적으로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브레인의 아나토미컬 리오거나이제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로플라스티의 구조적 변화는 저희가 뭐 CT라든지 뭐 펫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MRI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전부 다 사실은 MRI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뉴로사이언스의 어떤 이 아카데미아에서는 이 MRI를 활용한 뉴로플라스티시티의 관측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연구 주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기능적인 어떤 그런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뭐 말 그대로 기능적이라는 것은 어떤 뉴런의 어떤 기능, functional property가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네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 가지가 대부분 유사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homologous area adapt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데미지 받은 어떤 부분에서부터 거기에 인접한 어떤 유사한 어떤 영역으로 이 cognitive task가 변화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맵 익스펜션이라는 것은 코리컬 맵이 저희가 어떤 특정 그 코그니티브 태스크에 연관되어져 있는 코리컬 맵이 어떤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익스포저에 의해서 그쪽으로 점점 확대되어지는 그런 맵 익스펜션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크로스 모델 리어사이먼트라는 것은 이제
원래 있었던 기능을 스트립 오프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생각도 하고 있고요. compensatory 뭐 masquerade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면 무도회처럼 이제 그 뭐 어떤 태스크를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를 위해서 얼터네이티브한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인데 그럼 비주얼 콜텍스 부분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컴펜세이토리하게 기능을 대체한다라는 어떤 그런 큰 네 가지의 관점에서부터 뉴로플라스티시티의 어떤 펑셔널 어떤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structural neuroplasticity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브레인의 스트럭처가 바뀐다. 근데 그 스트럭처가 어떤 learning이나 어떤 experience 혹은 뭐 disease가 당연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자극에 의해서 뇌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거고요. 구조가 바뀌는 것은 뭐 뉴런이라든지 아니면 더 뉴런이 생성되거나 혹은 시냅틱 커넥션이 형성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functional neuroplasticity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 바로는 조금 더 어떤 브레인의 디스펑션이나 인주리에 의해서 어떤 시냅틱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pre-existing 뉴런이 죽어가고 어떤 뉴 뉴런이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능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쭉 오버뷰를 좀 해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연구들을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 추려본 연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연구는요, 뭐 당연히 일단은 뭐 주제가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클리니컬 피노타입이라고 적혀놓긴 했지만, 뭐 뉴로 트라우마를 스트로크라든지 뭐 어떤 이런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로플라스티가 어떠한 관점에서 일어나는지, 네, 그거에 대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터벤션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인터벤션을 주는지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지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터벤션에는 뭐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뭐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당연히 뭐 다양하게 이렇게 피지컬 트레이닝, 뭐 그다음에 뭐 에로빅 엑서사이즈, 컨텐츠 트레이닝, 다양한 어떤 이런 인터벤션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뇌가 기능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는 어세스먼트, 이쪽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크게 계속 순환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 어세스먼트 쪽이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같이 코업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연구들을 그럼 진짜로 하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라면은 이 연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택시 드라이버를 활용해가지고 한 연구가 있었죠. 근데 그 연구는 이제 펫을 이용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같은 어떤 택시 드라이버 내에서 어떤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 변화되는 정도로 봤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연구진이 한 것은 택시 드라이버와 버스 드라이버가 같은 직업군인데, 같은 직업군인데도 비교하고 불과하고 뇌가 어떻게 실제로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실 숫자가 지금 보시면 18명과 17명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예요. 많지 않은 숫자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이 운전 경험을 하신 분들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MRI를 활용했는데요. MRI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T형 강조 영상, T형 웨이티드 이미지를 활용을 했고, 이제 VBM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뇌의 어떤 볼륨을 봤습니다. 이 VBM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와 버스 드라이버를 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재밌는 게 히포캠퍼스에서 포스트리얼 쪽이 택시 드라이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택시 드라이버는 뭔가 새로운 로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루틴한 로케이션을 다니는 버스 드라이버보다 이 포스터리얼 히포캠퍼스가 더 볼륨이 커지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논문 읽어보면은 뭐 반대 결과도 나와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자체 뇌 가독성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점 시사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페이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를 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택시 드라이버 내에서 그 working duration,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그거와 그레이 매터 볼륨 간의 상관도를 봤을 때도 아주 유의하게 볼륨이 증가할수록 그 사람의 어떤 택시 드라이버의 경험 또한 더 오랫동안 운전한 거죠. 또한 증가한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숙련이 많이 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시면은 뭐 30년까지도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운전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굉장히 숄텀하게 뭔가를 했었을 때도 과연 변할까? 그 논문이 바로 제가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소개했던 저글링 스터디입니다. 이 저글링 스터디에서는 이제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24명의 트레이닝 그룹과 그다음에 24명의 언트레인 컨트롤 그룹을 리크루트를 했어요. 사실 24명씩이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여전히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퍼블리시된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스캔 1은 MRI 세 번 찍었는데 스캔 1은 트레이닝을 당연히 안 한 거고요. 스캔 2는 6주 동안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6주 동안 매일같이 저글링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스캔 3는 6주가 지난 이후에 이제 트레이닝 없이 4주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레이 매터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된다. 네, 이것을 보여줬고, 뭐 이것은 아까 그 T1 강조 영상인 VBM 메소드를 이용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한 번 더 준비했느냐 하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그레이 매터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떤 기능과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 연관된 어떤 영역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 재밌게 보여준 거는 꼭 그레이 매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백색질 와인 매터도 변할 수 있다. 와인 매터도 뉴로플라스티시티의 어떤 특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게 이 연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옥시피탈 쪽에 지금 빨간색 표시된 게 이제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변화된 그 복셀 영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인 매터의 이 컨트롤 요 옥시피탈 쪽이 지금 유의하게 더 증가되는 걸 보여줬고 이 오른쪽 바 그래프를 봐도 지금 컨트롤에 비해서 이 저글링을 6주 동안 트레이닝한 그룹에서 지금 와인 매터의 값이 변화가 되어졌다. 근데 이 와인 매터는 어떤 걸로 측정을 했냐면은 저희가 디퓨전 이미징 있잖아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인데 그거에 어떤 텐서 정보를 활용한 디퓨전 텐서 이미지. 그래서 FA라는 어떤 매트릭을 추출해가지고 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레이 매터와 와인 매터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한번 같이 겹쳐봤어요. 겹쳐본 게 요 아래쪽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그레이 매터에서 변하고 이 파란색이 와인 매터의 변화인데 이 그레이 매터 와인 매터의 변화가 유사하게 이 옥시피털 쪽에서 일어나다가 네 그거를 이 논문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는 택시 드라이버나 버스 드라이버처럼 아주 롱텀한 어떤 그런 그 익스피리언스만이 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6주밖에 안 되는 숏텀 트레이닝도 바꾸더라. 그리고 트레이닝이 끝난 이후에도 그레이 매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걸 보여줬고요. 와인 매터는 상대적으로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레이 매터가 당연히 구조니까 펑션에 관련된 거겠구나. 그건 당연한 거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레이 매터 인접한 이 어제이선 와인 매터조차도 이렇게 어떤 뉴로플라스티시티의 특성을 보이더라.
이제 이 논문에서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퍼블리시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했던 거는요,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하나 통증인데요. 크로닉 백페인입니다. 저도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저의 직업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 뇌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로닉 백페인에서 뭐 뉴로패싱이냐 넌 뉴로패싱이냐 뭐 나눠서 어쨌건 26명의 환자를 구성을 했고 또 26명의 컨트롤을 구성했습니다. 역시 이 스터디도 총 숫자가 한 52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네,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일단은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 프리프론탈 콜텍스랑 라이트 달라머스 쪽에 어떤 그레이 매터 볼륨이 감소되더라. 라는 것을 환자분에서 감소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실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너무나 많은 영역을 너무 많은 기능을 관장하고 있어갖고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라이트 달라머스는 바디 센세이션, 바디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정확한 해석은 하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 보여줬던 재밌는 점은 이렇게 크로닉 백페인마저도 이런 식으로 그레이 매터의 볼륨을 감소시켰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업적으로 뭐 이런 어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직업군의 환자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은 아마 아닌 그룹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내 그레이 매터 볼륨의 감소를 구조적 변화의 감소를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요. 페인 듀레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냐에 따라서 그레이메터 볼륨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줬던 그룹이 지금 우리 환자 그룹도 두 개로 나눴잖아요. 넌 뉴로패식이랑 뉴로패식인데 넌 뉴로패식에서는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 뉴로패식 그룹에서는 실질적으로 페인 듀레이션에 따라서 그레이메터 볼륨이 유의한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이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서 이제 메디테이션, 우리 명상이죠. 명상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뇌의 변화가 일어나냐? 사실 제가 어릴 때 명상까지는 아닌데 이제 시험 볼 때 긴장되고 떨릴 때 MC 스퀘어라고 막 그런 거 듣고 그랬거든요. 약간 MC 스퀘어 들으면 뭔가 마음도 안정되고 집중도 더 잘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어떤 어떤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어떤 그런 behavior, 그런 어떤 그런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뇌의 변화를 이뤄주느냐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20명의 익스텐시브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과 15명의 컨트롤 그룹 비교를 했어요. 근데 왜 익스텐시브냐면은 이분들이 그 명상 경력이 엄청나세요.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루에도 이렇게 너무나 일주일에도 너무나 많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숏텀은 아니고 굉장히 롱텀 동안 명상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좀 뇌과학자로서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이렇게 명상이라는 게 아주 극적인 효과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이 파티시펀트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코리컬 thickness가 더 이렇게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 증가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attention과 sensory processing에 관련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는요, 좀 그냥 제가 저번 주에 그냥 논문 리뷰하다가 봐가지고 좀 재밌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바이올로지보다는 조금 더 어널리시스 쪽에 이제 좀 관심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관심 주제 중 하나가 그 재활이에요. 리해빌리테이션인데 이 재활이 실질적으로 뉴로플라스티시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환자의 어떤 재활되는 척도를 구조적으로 관찰하면 어떨까? 이런 사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사실 그게 뉴로플라스티시티의 중요한 하나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줬던 거는 이 그룹은 좀 재밌었던 게 VR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임상 쪽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VR 리해빌리테이션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좀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스트로크 환자인데 이제 upper limb function impairment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28명을 모집을 해서 VR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게 뭐 upper limb
그 어퍼 림프가 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계속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미러 뉴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이렇게 팔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어떤 제어를 했나 봐요. 눈으로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눈으로서 계속 제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컬럼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도 디퓨전 그 텐서 이미징이라는 이미지 맵소를 활용했는데 어떤 정상 컨트롤 그룹과 이제 환자분을 비교했을 때 트레이닝 전에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정상군 환자분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상군의 그 아까 처음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더 적게 났어요. 그 말은 조금 뭔가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도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들에서 차이를 보여줬더라. 네, 이렇게 좀 재밌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FMUL 스코어라고 해서 뭐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재활 정도, 그러니까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적 측정하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정된 지표와 실질적으로 그 MRI를 활용한 어떤 브레인의 어떤 볼륨, FA 밸류를 체인지를 둘이 어떤 상관도를 봤을 때 보시면은 뭐 0.78이 아주 높은 상관도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VR 리해빌리테이션이 실질적으로 어떤 뇌의 아니죠 신체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재활을 실제로 돕고 그게 돕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FA라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보여준 이 밸류가 어떤 유의한 연관도를 보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좀 재미있는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나온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다양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뭐, 어떤 간략하게 하나씩 그냥 말씀드리면은, 팬텀 림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팔이 이렇게 앰퓨테이션이 돼도 여전히 내가 거기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뇌 가소성 측면에서는 코리컬 리매핑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팔에 관련된 영역 근처에 있는 부분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마치 내 팔이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알테라피 되게 많잖아요. 알테라피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게 뭐 짧은 시간보다는 이제 롱텀하게 알테라피를 했을 때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아니라 이제 마크로 어떤 스코피컬 체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재밌는 결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피트니스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떤 특히 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어 이제 브레인 볼륨 체인지를 보여주는데 뭐 많이 얘기하는 것은 히포캠퍼스, 뭐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런 쪽 부분들이 이제 좀 볼륨이 증가하더라. 네,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프니스나 로스 오브 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컴펜세이터리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 콜텍스, 그러니까 귀의 어디토리 콜텍스에 관련된 영역이 이제 다른 펑션으로서 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전이라든지 소마토 센세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각적인 거에 대해서 더 그쪽이 더 뭔가 컴펜세이토리하게 대체돼 가지고 귀는 그렇지만 뭐 더 눈은 더 감지를 잘한다거나 디텍션 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뇌가속도 측면에서도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블라인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 양면이 있는데요. 아까 위에 데프니스처럼 컴펜세이터리하게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센서리 시스템을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니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HD도 워낙에 많이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ADHD 이제 그 환자라고 하나요? 하여튼 서브젝트들을 그레이의 또 볼륨을 측정했을 때 이 베이설 갱글리아 부분이 좀 많이 감소를 하더라라는 걸 보여줬고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믹달라나 히포캠퍼스 뭐 이런 쪽이 많이 감소한다고 보여줬고 실제로 약물 치료했을 경우에 또 반대로 이제 그 감소됐던 볼륨이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까지도 보여준 연구 또한 있다라고 제가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선생님들한테 좀 재미있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열심히 해봤고요. 그러면은 저희 연구실,
제가 실제로 지금 있는 연구실에서는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은 이름 그대로 이제 영상 처리 기술 연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 가장 추구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영상 처리 기술 연구실이 당연히 영상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대부분 이제 영상에 대한 프린시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 이해된 영상을 기반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처리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준다거나 혹은 어떤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진단을 하거나 변화를 관찰하거나 하는 이 세 가지 스텝을 기반으로 저희 연구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위해서 어떤 걸 저희 연구실에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VBM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뭐 택시 드라이버라든지 네이처 뉴럴 사이언스에 나왔던 연구라든지 모두 다 이 VBM을 기반으로 논문을 썼어요. 이 VBM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 보시면은 지금 이게 MRI 영상이잖아요. 영상에서 우리가 사진에서는 요 하나 단위를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MRI 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셀이라고 불러요. 요 하나 단위를. 그래서 요 복셀에 따라서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정상군과 예를 들어서 환자군을 비교할 때 이 복셀별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VBM 메소드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T1 강조 영상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T1 강조 영상은 상대적으로 병원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저희가 되게 찍기도 되게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T1 강조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이 다양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가지고 VBM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뭐 제가 뭐 생략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나온 최종적인 맵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 복셀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볼륨, 그 그레이 매트의 볼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군의 똑같은 맵을 쭉 만들고요. 환자군의 맵을 쭉 만들어서 지금 모두 일단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 가정을 해주는 게 요 프리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각 복셀별로 어디가 다른지를 태스크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게 이제 이 VBM 메소드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이 프로세스를 다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런 연구 주제에 한번 T1 강조 영상이 있는데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처리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복셀단이라고 했어요. 영상에서 이 복셀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거. 그거를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통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다중비교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셀 개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저희가 3D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통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다중비교 분석이 굉장히 심하게 걸리는데요.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약한 버전이 바로 이 아틀라스 베이스 어널리시스입니다. 이 아틀라스 베이스 어널리시스 동일하게 T1 강조 영상을 활용하는 건데 이제 하버드에서 개발한 프리서퍼라는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지금 막 색깔별로 다 다르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다른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역들에서 평균 값들을 추출하는데 그 평균 값들이 예를 들어서 area, 볼륨, thickness, curvature 이런 다양한 어떤 매트릭의 평균 값들을 추출해서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다양한 영역들에서 이 값들을 다 이렇게 딱 리스트업을 해서 바로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브레인의 체인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메디테이션이라든지 뭐 아주 어떤 아주 심각한 변화가 있지 않은 것들은 복셀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영역 단위면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조금 이렇게 평균화돼 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틀라스 베이스 어널리시스는 조금 더 내가 생각할 때 좀 확실한 거, 좀 변화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걸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퀀티테이티브 T1 맵인데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시지만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병원에서 보시는 것은 T1 강조 영상입니다. 근데 이 T1 강조 영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조라는 게 우리가 찍는 환경과
찍는 어떤 하드웨어의 컨디션과 찍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아까 말했던 이 복셀에 적혀 있는 인텐시티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희 MRI 하는 사람들은 정량적인 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레이 매터와 아이 매터의 차이를 알 수는 있지만 저희가 수치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편을 나온 게 이 퀀티테이티브, 정량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 정량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손쉽게 쓰는 게 이게 퀀티테이티브 티어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MR 물리 현상에 의해서 물 분자가 이렇게 제로 컨디션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근데 T형 강조 영상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어디서 찍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찍었으면은 T형 강조에서 세기가 요만큼 나올 거고, 여기서 찍었으면은 세기가 요만큼 나올 거고, 점점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이 그 세기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곡선 자체는 이런 어떤 수식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식에 T1이라는 어떤 시상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1 시상수를 저희가 수학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티메이션한 맵을 퀀터테이티브 T1 맵이라고 하는데, 이 맵은 마치 저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뭐 수치가 어떻게 되면 정상, 어떻게 되면 비정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코리컬 같은 경우는 뭐 1100에서 1300 정도 사이, 그다음에 와인 매터는 뭐 600에서 700, 800 사이, 이런 식으로 뭐 테슬라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레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볼륨 맵. 저희가 이런 게 다 볼륨이에요. 저희가 눈으로 보면. 볼륨뿐만 아니라, 근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면은 겉에가 콜텍스잖아요. 우리 안쪽은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겉에 콜텍스를 기준으로 한 서페이스 맵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서페이스 맵을 만들어서 어떠한 서페이스 맵에서 유의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서페이스 기준이 얼마나 바깥쪽이고 얼마나 안쪽이냐 이렇게 뎁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에 따라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저글링 스터디도 그렇고 이 DTI라는 메소드를 활용했어요. 이게 이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 DTI 메소드가 되게 다양한 텐서를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미지를 여러 번 측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획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 세그멘트 EPI라는 어떤 방법으로서 빨리 얻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보시면은 원래 여기 뇌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리백이 발생되는데 그런 커렉션 과정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런 또 DTR 활용하면요. 또 이런 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막 지금 색깔이 다양하게 멋있게 나와 있는 게 파이버입니다. 실제로 파이버. 뉴런얼 파이버인데 이 파이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로플라스티시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파이버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고요. 아직까지 많은 연구진들이 수행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지고 네, 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꼭 우리가 정상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의 어떤 그런 병변에 대해서 관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스트로크 페이션트인데, 보시면 지금 너무 리전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환자를 내가 요 환자와 B 환자, C 환자, D 환자, 다른 환자들을 다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셀 단위로, 각각 복셀 단위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서로 다른 뇌를 하나의 뇌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서로 다른 뇌를 하나의 뇌로 맞춰주는 과정이 떤 리니어하게 뭐 왔다 갔다 위아래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국소적인 포인트가 다 변형이 돼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지금 리전이 이 환자는 있지만 다른 사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던 게 그 국소적인 변형에 의해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맞춰주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토매틱하게 저희가 어떤 수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디텍션하는 이런 과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의 어떤 그 연구에 있어서 신뢰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제일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뉴로베스큘러 리액티비티라고 해서 이제 혈관이 수축하고 뭐 이런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했던 거는
가스 이놀레이션 같은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되게 일부러 만들어줘요. 만들어가지고 그 변화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존스 홉킨스에서 개발한 메소드를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한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스 이놀레이션 없이 그냥 MRI 영상을 통해 가지고 셀브 베스큘러 리액티비티 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주리 페이션츠와 컨트롤에서의 어떤 비교를 보니까 지금 컨트롤에 비해서 TBI 페이션츠에서 이 세레벨럼에서 그 어떤 유의하게 이 CBR 값이 낮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연구실 멤버들이 이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언제든지 뭐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 분야도 이제 근거를 되게 찾기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기울이지만 대부분 전 임상 단계여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어쩌면 교수님의 연구 분야가 좀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가능성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런던 세미나 주최하시는 한양대 김이나 교수님께서 어, VBM 복셀 베이스드 그 분석하실 때 네. T1 영상만 그 루틴한 병원 수준의 T1 영상으로도 가능한다는 말씀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기능을 보려고 하면 fMRI라고 생각하는데 fMRI가 아닌 T1 강조 영상이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네네. 아,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좋으신 질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사실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 두 개가 다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능적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fMRI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관찰을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사실 임상에서 사용하는 VBM으로 죄송합니다. T1 강조 영상으로 VBM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구현하기 전에 한번 전처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처리를 해봐서 이게 문제없이 잘 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아마 해봐야 되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충분히 문제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전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T1 웨이티드 이미지에 뭐 예를 들면 그 뭔가 패키지가 특별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MRI 촬영할 때. 네, 아닙니다. 음, 그냥 임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티온 웨이트 이미지를 저한테 음, 보내주시면은, 근데 제 검토는 해봐야 돼요. 확실히 음. 100%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미지가 2D냐, 3D냐, 티크니스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이크 키신 질문 계속 그냥 네, 연달아 하시면 돼요. 마이크 킹님의. 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 분야 완전 문외한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펑셔널 MRI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서 재밌는데, 그러면 네네. 주로 보시는 아웃컴은 이렇게 T1 이미지로 하시는 거면 뒤에 보니까 주로 보시는 아웃컴이 이제 어떤 특정 부위의 뭐 면적이나 볼륨이나 뭐 코텍스 두께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주로 그걸 가지고 변화, 가소성이 있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연구의 주된 주제인 건가 싶어서요. 아, 네. 너무 좋으신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제 사실 그 볼륨 변화, thickness 변화,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되게 컨벤셔널한 거예요. 저희 뇌가소성 MRI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컨벤셔널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거.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실제로 믿기도 하고. 그럼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건 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파이버 맵 같은 거 3D로 구현해 네네. 이제 최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저희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런 거는 이제 임상에서 저희가 T1 강조 영상을 대부분 다 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고요.
그런 다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얻은 데이터로 만들기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새롭게 이제 MRI 영상을 찍어가지고 새로운 인덱스로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두 개를 병행하고 있고요. 저희 뭐 그냥 임상에서 지금 그냥 딱 찍은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T1 강조 영상과 그다음에 T2 플레어 혹은 T2 강조 영상 그 정도 활용하면 아마 뉴로플라스티에 대한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이쪽 연구 많이 보시니까.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 변화는 아웃컴이고, 이완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이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네네. 혹시 뇌 과소성 연구 영역에서 환경적인 유해 요인이나 뭐 직업적, 네. 아까 이제 직업 특성은 좀 보여주긴 하셨는데, 그런 거에 의한 연구들이 있는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시고, 이게 활발한 건지, 원인에 대한 것들이, 이런 아, 궁금증이. 네. 사실 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이완용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는 일단은 그 많이 사람들이 해왔던 연구는요. 펑셔널 MRI 이용한 연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교대 근무의 여부라든지 뭐 어떤 다양한 어떤 직업에 의해서 뇌의 어떤 펑셔널 MRI가 바뀌냐. 그런 연구는 저도 좀 봤던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도 진짜 그게 바뀌냐에 대한 음, 연구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흥미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이완영 선생님 해보신 연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주제라도. 아, 예, 지금 최준열 교수님 실은 이제 저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직업 특성에 따른 뇌구조 변화에서 교대 근무 시리즈가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거나 하시면 메일 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최준영 교수님 감사드리고, 점심시간 할애해서 세미나 와주신 여러 학회원분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